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에서의 3.1운동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수립,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42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민간정부, 그 다음에 신한민국정부, 그 다음에 조선민국 임시정부 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난립되어 있는 정부들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좀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죠. 3.1운동. 3.1운동의 결과 여러 개 정부가 난립이 됐습니다. 정부 조직을 갖춘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 조직이 없는 임시정부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 조직이 없는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삐라 있죠, 삐라. 어떤 요즘 호외 신문 나오는 그런 기사에서 보이는 내용이지, 정부이지, 실질적인 정부 조직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대한 민간정부라든가 조선민국 임시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신한민국정부라든가 이런 정부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정부 조직이 있는, 조직체가 있는 정부도 있지만은 이런 정부도 난립이 돼 있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 조직이 있는 정부도 있죠. 대한, 국민의회, 문창범이었죠. 그 다음에 상하이에 수립되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수립되었었던 뭐요? 한성정부죠, 한성정부. 이 정부는 정부 조직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정부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에 여러 개 난립된 정부가 있었다.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한국민의회에서 연해주, 문창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누구죠? 이동영. 그 다음에 이시영, 그렇죠?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11일이거든요. 10일 각 지방 대표회를 소집하고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의정원,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래요. 이동영을 의정원 의장,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좀 읽어볼게요. 바로 왼쪽입니다. 3.1운동 직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하여 선포한 임시정부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했으며 4월 13일 한성정부와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로 있죠. 날짜가 언제냐면 4월 13일이 아니고요. 4월 11일입니다. 자, 이거는 1919년 4월 11일 날짜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포했던 것이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아시겠죠? 올해가 2019년입니다. 작년 2018년까지는요. 4월 13일로 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서 다이어리라든가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서 4월 13일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고쳐졌습니다. 바뀌었어요. 왜 4월 11일 논란도 있었어요. 작년까지. 4월 11일이 맞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어떤 간판을 내건 날짜가 4월 11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1일로 하느냐 13일로 하느냐 해서 의견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여기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월 13일이 아니라 11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한성정부 보겠습니다. 서울 인천에서 13도 국민대표 명의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해서 한성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정부 조직을 갖춘 이 단체와 정부 조직이 없는 간판만 내걸었던 이 정부가 있었습니다. 난립이 된 거죠. 쉽게 하면은. 그죠? 자, 그 중에서 서울에 한성정부 있죠.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된 정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거죠. 이 통합된 정부가 1919년 9월 달에 통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이 정부를 일반적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통합된 정부를 얘기를 할까요? 통합된 정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점 아시겠죠? 특히 이 정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고요. 삼권 분립입니다. 임시의정원, 입법, 국무원, 행정, 사법, 법원이죠. 그래서 삼권 분립에 각한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총 5차 5번에 걸친 개헌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정부의 활동 내용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642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헌법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신인일치로 중예여봉하여 밑줄 좀 그어주실래요? 한성에서 의의를 일으킨 이래 30여일에 이렇죠. 밑줄 한성에서 의의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한성에서의 의의 이건 뭘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의의를 일으킨 이래 30여일에 한 달 만에 그게 바로 뭐죠? 이거예요. 그렇죠? 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다가 이제 643쪽 봐봐요. 맨 위에 임시정부의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난립된 이 정부를 하나로 통합한 정부가 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치가 어디예요? 상하이죠. 상하이입니다. 우측에 임시정부의 이동 과정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수립했다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계기로 32년에 항저우로 갑니다. 이거는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만 체크해놔요. 어디요? 1940년에 충칭, 지금 중경입니다. 계속 임시정부가 옮기게 된 것은요, 일제의 박해를 피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나가는, 쉽게 하면 요즘에 세입자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다? 충칭, 중경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광복군이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는 만들어졌지만은 이 임시정부의 정규군은 한국 광복군이에요. 이건 몇 년이에요? 이게 수립이 되자마자가 아니라 19년에 한 20년 후입니다.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40년입니다. 41년이 아니라. 그래서 40년대 항일운동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목은. 자, 근데 643쪽의 맨 위에 임시정부의 통합 위치에서 통합 좀 보겠습니다.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개헌 형식을 거쳐 통합돼서 상하이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출범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상하이에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상하이가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상해입니다. 이쪽은 이제 만주 땅이 되는 거죠. 만주 땅. 그럼 이제 3.1운동 이후에 통합된 이 정부를 어디에다가 상하이에다가 수립이 됐는데 결론은 그러면 상하이에 수립하자라고 의견 일치가 된 건 아니었었습니다.
만주 지방에다가 통합정부를 수립하자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항일운동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장, 독립, 전쟁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직접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본을 몰아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상하이다가 임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상하이는 프랑스 조차지라고 했습니다. 외교 독립론입니다. 외교 독립론으로 끌고 가자. 이런 입장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임정부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만주가 아니라 어디다? 상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뭐다? 외교 독립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여기다 임정부가 수립했을 때, 통합정부가 수립했을 때에 만주 지방에다가 임정부 통합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 같이 호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643쪽의 맨 위에 6째 줄 보겠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내 프랑스 조계로서 조차집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으며 세계 각국과의 외교 활동에 편리한 지리적인 이점이 반영이 됐다. 그러나 무장 독립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만주 지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험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있죠. 그래서 얘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이승만은 1차 개헌 1919년 1차 개헌 대통령제로 개헌한 이후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제 이승만 국무총리로서 누구를 무장 독립운동가였던 누구를 이동희를 끌어안습니다. 국무총리로. 그래서 이동희를 끌어안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주 지역에 있는 무장 독립 전쟁론자들을 이쪽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희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동희를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국무총리라는 감투를 하나 주면서 얘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험난한 활동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이동희는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군 군자금 약 200만 루블, 200만 루블은 지금 러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옛날 소련의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만 루블을 지원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200만 루블 중 1차 착수금 정도 되겠죠. 한 60만 루블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40만 루블만 임정부에 입금을 하고요. 나머지는 고려 공산당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유용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동희는 국무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게 돼요. 자, 교재 어딜 좀 보시냐면은 교재 645쪽에 한번 봐봐요. 그 임정부의 외교활동의 가운데입니다. 뒤에 소련과의 교섭이 있죠. 좀 읽어볼게요. 1920년 12월 국무총리 이동희가 소련과 교섭하여 독립군 양성 지원금 200만 루블의 온조를 받는데 그중 40만 루블을 고려 공산당 조직 기금으로 유용한 일로 인해서 21년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왜 레닌이 200만 루블이라고 하는 독립 자금을 우리나라에 지원하려고 했었냐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사료 좀 보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645쪽입니다. 소련에 파견된 임시정부 대표에게 레닌이 한 말에서 나와 있죠. 자, 레닌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하지 않고는 아시아 여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에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족 해방운동, 즉 독립운동만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모든 힘을 다해서 원조하겠다. 이건 진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런 의도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진짜로 고지고대로 믿을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했던 이동희에게 200만 루블을 원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60만을 받아와서 40만만 입금하고 20만을 고려공산당 기금으로 유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무총리직에서 사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희가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서 1차 개헌 이후에 대통령제로 체제 정비됐습니다. 근데 1차 개헌 때에 비로소 삼권 분립이 그랬죠. 법원이 설치가 되면서 비로소 삼권 분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사법적 기능은 없었어요. 1차 개헌 이후에 법원이 설치가 되면서 비로소 삼권 분립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대통령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독재죠. 이승만의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상하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어가지고 구미위원부를 두고 미국에서 외교 독립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또 이승만의 군자금에 대한 유용,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가 하나 나중에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입니다. 위임, 통치, 청원서. 이게 들통이 나면서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꾸든지 이승만을 탄핵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 개헌하고요. 2차 개헌이 1925년 아닙니까? 25년 2차 개헌 사이에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에 1923년에 상하이에서 소집되었던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이러한 이승만의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이 됐었던 것이죠. 그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서는 뒷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644쪽에 봐봐요. 사료가 있죠, 맨 위에. 미국 대통령 각하 윌슨입니다. 윌슨 미국의 대한인 국민의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를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열강은 한국을 일본 학정 밑으로부터 구출하고 열강은 장차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증하고 3.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 밑줄을 그어놔요.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919년에 청원서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제연맹 통치하에 둔다는 것은요. 우리를 식민 통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당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서 누구죠? 신채호. 그 요인을 잠깐 보실래요? 643쪽에 한번 앞장 넘어봐요. 거기 보시면은 내무총장 이동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국 총판 안창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직임을 맡고 있지 않았었던 단재 신채호 아시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처 그 단재 난가사상을 제창했던 신채호는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서를 놓고 신라를 표합니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었지만 1905년 을산의격이죠.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상하이를 떠나버립니다. 특히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결렬이 되죠. 결렬된단 말이죠. 소집이 돼가지고 결렬되기 전까지 우선 뭐가 있었냐면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졌습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 판을 짜자. 새로운 조선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개조파는 아니다. 대통령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놔두고 그 안에서의 대통령제에서의 문제점만 수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의 신채호, 이동희 등이고요. 후자의 실력 양성 논자였던 누구죠? 개조파입니다. 근데 결렬이 됐어요. 결렬되고 얘네들은 임시정부, 즉 상하이를 떠나버립니다. 상하이에서 떠나버려요. 그 중에 떠났던 창조파의 신채호. 어디로 갔냐 하면 이 사람은 북경으로 갔습니다. 북경에 가서 이때부터 이제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신채호가 북경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을 때에 1919년 만주에서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누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폭력적인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력은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국 광복을 위한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개할 때에 민중들이 이 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열단 활동에 저항하는 거죠, 민중들이.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신채호에 가서 신채호에게 부탁해서 써줬다는 글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1923년에 써있다는 조선혁명선언이요.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역사의 주체를 신채호는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죠.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봤습니다. 민중에 의한 폭력적인 혁명의 방법으로서 조국 광복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의 요지에 조선혁명 선언을 써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죠? 의열단 뭐가 됐다? 선언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 그러면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꼭 같이 매치를 좀 시켜놓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20년대 항일운동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맛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교재 한 장만 넘깁시다. 647쪽에 보시면은 위에 사료가 있죠.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일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왼쪽 하단에 646쪽입니다. 뭐요? 김원봉의 의열단 뭐가 됐다? 선언문이 됐다. 의열단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열단 선언이 나오면은 조선혁명 선언이 나오면은 이 의열단하고 꼭 같이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켜 놓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창조파고 개조파는 상하이를 떠나버렸습니다. 국민 대표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누가 있었냐면은 임정고수파가 있어요. 임정고수파를 다른 말로 현상유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유지파. 아니다. 그냥 대한민국 임정부, 대통령제, 외교 독립론으로 그냥 가자. 이대로 가자. 이 얘기죠. 누구예요? 여기에 김구, 김규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이 남아가지고 대통령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개헌을 합니다. 뭘로 바꿨냐면은 내각제로 바꿨어요. 내각제로 바꾸고 나서 내각제하에서 대통령은 필요 없죠. 이제 대통령에서 내각제로 바꾸면서 박은식은 물러납니다. 박은식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임정고수파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정고수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을 탄핵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정부 2대 대통령으로서 배감 박은식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이 개헌을 하죠. 내각제로. 개헌한 이후에 박은식이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겠죠. 그래서 내각제로서 2차 개헌 25년부터 내각제로 바뀌어요. 2차 개헌입니다. 근데 내각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요인들이 다 상하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각 구성을 했어 못했어? 내각제에서의 내각 구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물난에 봉착이 된 거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3차 개헌 1927년 뭘로 바꿨냐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장기 존속체입니다. 실질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를 가장 장기간 1940년 4차 개헌 때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4차 개헌이 1940년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주석 중심의 지도체제로 바꿨어요. 김구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마지막 5차, 총 5번에 걸친 헌정 개헌을 거친다고 그랬죠. 44년에 주석 밑에 뭘 넣냐면은 부주석을 줍니다. 그래서 주석에 누구? 김구. 부주석에 누구냐면 김규식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부주석을 뒀느냐? 44년은 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자, 2차 대전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하세요? 경제공황을 극복한 민주진영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지 못한 전체 진영의 싸움이에요. 2차 대전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움이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진영의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다시 이태리, 독일, 일본 이 전체적입니다. 근데 이 이태리는 연합군한테 1943년에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달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 누가 남아있어요? 일본만 남아있죠. 일본도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하죠. 그러니까 44년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이태리는 패망을 했고 독일과 일본도
45년 다음에 이제 패망하니까 연합군에게 패배하니까 44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2차 대전이 종지부에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흩어졌던 세력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 이제 광복이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주석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누구로 부주석 체제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번에 걸친, 그리고 이제 법원 얘기 좀 한번 봅시다. 아까 1차 개헌 이후에 법원이 설치가 됐죠. 근데 2차 개헌 이후에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폐지를 합니다. 왜 폐지했냐 하면은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건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또 일정 기간 지배하고 있는 조차지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여기서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개헌 때 법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법원은 언제 때 다시 부활하냐면 5차죠, 5차. 이 5차 개헌 때 다시 부활이 됩니다. 정부 수립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부 수립 준비를. 그래서 사법권 문제는 이렇게 몇 번에 걸친 존폐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643쪽 봅시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에 걸친 5번에 걸친 개헌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644쪽에 노선의 갈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민대표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 표 밑에 있죠. 이승만의 위임 통치천서 밑에 갈등 조정 노력에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개헌하고요. 2차 개헌 사이에 지금 644쪽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차 개헌 이후에 5차까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645쪽의 맨 위에 군자금 조달해서 애국공채 발행이죠. 이게 애국공채는 주식 발행하는 겁니다. 요즘에 국민의연금 마련, 또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만주의 이륙양행, 부산의 백산상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봅시다. 부산에요. 부산에 뭐가 있었냐면 백산상해가 있었습니다. 백산은 대종교 교도였던 백산, 호가 백산이 안희재라는 사람입니다. 안희재 호를 따서 그 사람이 백산상해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국민의연금도 모금하죠. 또 애국공채를 발급해가지고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백산상에서 부산에 만주에 있는 이 요동반도입니다. 만주에 있는 이륙양에 있습니다. 이 이륙양행은 가게 이름입니다. 2층 가게인데요. 1층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인이죠. 조지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2층 사무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대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금 모아가지고 각종 정보,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이륙양행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륙양에 배가 있어요, 배. 그 배편, 태고선이라고 하는 배인데 그 배편을 통해서 상하이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이 비밀행정 조직망, 이걸 뭐라냐면 연통제라고 그래요, 연통제. 이거 외에도 임시정부는 통신국이 있습니다. 교통국이죠, 교통국.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에 문서 전달, 군자금 전달 등을 담당하게 돼요. 이 연통제는 점조지로 돼 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1921년에 해체가 됩니다.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국인 스코틀랜드 사람 조지 쇼라는 사람은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조지 쇼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그의 스코틀랜드 영국 연방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부친이죠. 아버지가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쉽게 하면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대로 영국이 일본, 그 다음에 자기네 조국이었던 스코틀랜드가 대한민국, 조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 갑자기 영국인이
독립군들 이렇게 도와주고 실어 날르고 말이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의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백범 김구 선생이요. 1895년 황해도 안악 치아포에서 일본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죽여요. 을미사변의 주역이다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형무소에 수감이 됐다가 탈출했죠. 탈출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륙양행의 배 태고선을 타고 상하이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이 배를 또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애국공채, 그 다음에 뭐 국민의연금 모금에서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만주의 이륙양행과 부산의 백선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외교활동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뭐죠? 외교 독립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하이에 수입됐던 그 자체가 외교 독립론을 지향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김규식 파리 강화에 파견 있고요. 또 국제연맹과 유엔이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죠. 유엔은 여기 국제연맹입니다. 워싱턴 회의에 우리의 독립 열망을 전달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 인터내셔널에 조수왕이 참가해서 한국 민족 독립 결정서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외교 활동에서 김규식, 조수왕 또 밑에 이승만 구미위원부를 두고 상하이에서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죠. 아까 이승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었어. 여기에 구미위원부를 두고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하고 교섭에서 독립군 군자금 일부를 또 받아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묶어지고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 중에서 뭐다? 외교 독립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면 좀 보겠습니다. 1931년에 한예국단, 이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뭐라고요?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을 지향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좀 다운되는 겁니다. 침체가 돼요. 그래서 백범 김구는 한 명을 죽여서 10,000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의 대표적인 단원은 그러면은 31년에 조직해서 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 32년 4월 달 이봉창 의거가 결과가 돼서 원인이 됐던 윤봉길 상하이 폭탄 투척 의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활동은 한인 애국단으로 묶어놓으십시오. 이거 나중에 1930년대 개별적인 항일운동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인 애국단은 임시정부의 예하 부대였다. 예하 조직이었다.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요즘에 사관학교입니다. 지휘관을 양성하는 거죠. 쫄병을 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입니다. 총사령관 누구예요? 지청천. 지청천은요, 동일인물입니다. 이청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은 지씨입니다. 지씨예요. 충주 지씨입니다. 충주 본관이. 근데 왜 이청천이라고 하냐? 그러면 지청천이 국내에서 항일운동 하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건너가다가 일본 경찰에 불신 검문을 받습니다. 너 이름 뭐야? 했더니 지청천. 이게 아니라 순간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청천이라고 했답니다. 이는 지청천의 어머니의 성씨가 이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 검문에서 벗어나게는 모면했던, 체포해서 모면했던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지청천은 이청천이라고 합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의 누구죠? 철기, 호가 철기죠. 이범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광복군이 창설했었어요. 자, 여기서 한국광복군의 창설 연대가 언제예요? 40년 9월입니다. 1940년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는 몇 년이에요? 임시정부는 몇 년이에요? 1919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는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여기 연대에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틀린 선제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정부는 수립과 동시에 군사적 기반이었던 한국 광복군을 편성해서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맞는 문장이야, 틀리냐? 틀린 문장이야? X죠. 틀린 문장이에요. 대한민국 임정부는 1900년 19년이고요. 한국 광복군은 몇 년이요? 1940년이다. 꼭 구분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646쪽에 대한민국 임정부의 문화활동입니다.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정부의 기관 역할을 차임했던 독립신문 1925년까지 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했었던 사료편찬소가 있습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자, 박은식이 있죠. 박은식의 한국통사가 있어요. 이 한국통사는 1863년 흥선대군이 등장해서 1911년 신민해산 사건이었던 105인 사건까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역사, 고통의 역사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상황이 낱낱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제는 한국 통사를 회수하는 한편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조선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대표인 것이 조선사 37건이 이 시대적 배경에서 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왜곡된 조선사 편수에 대한 반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사료, 편찬소를 두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면서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한국사 왜곡에 저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사 편수에는 박은식 한국통사에 대한 반발, 사료편찬소는 임정부의 조선사 편수에 대한 반발, 서로 매치를 좀 시켜서 정리를 좀 해 주시한 얘기입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대체로 1919년 3.1운동의 결과물 중에서 난립된 정부를 어딜 중심으로 서울의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된 이 대한민국 임정부의 활동 내용까지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20년대 항일운동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